전기차 시장이 특히나 2020년 이후 2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재작년, 작년 2년 동안 해마다 80%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올해는 1,300만 대에서 1,450만 대 사이 정도가 판매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리튬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가격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의 무게를 달릴 것 같습니다.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유지가 되면 이 가격이 형성이 될 것이고, 중국이 이제 변수인데요. 중국에서 가격이 현행하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줄어들면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가격이 좀 먼저 낮아지고 다른 인덱스들도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경 월가월부TV의 신우아 기자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특별하게 포스코홀딩스 IR 채널과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전기차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리튬과 관련된 콘텐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이신 박재범 연구원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간단하게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어떤 곳이고 또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분야의 연구를 맡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내년이면 창립 30주년이 됩니다. 초기에는 철강 산업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해왔고 2010년대 초반부터 ESG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에너지, 포스코에서 필요한 그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고요. 저는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2차 전지 밸류체인 전반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특히나 소재 그리고 원료 쪽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리튬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기차 시장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작년에도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대단했는데 연구원님 올해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망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전망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동안의 추이를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특히나 2020년 이후 2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재작년, 작년 2년 동안 해마다 80%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2020년에 판매된 전기차가 320만 대였는데 작년에 1,040만 대가 팔리면서 이제 3배 가까이 성장을 한 셈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1,0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기관들마다 집계하는 양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중간값을 한번 매겨보면 1,04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되었고요. 올해는 1,300만 대에서 1,450만 대 사이 정도가 판매될 것이다. 보통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아웃라이어에 나가 있는 수치들을 좀 제외를 한다면 그 사이에 판매가 될 것이다라고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중간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1,350만 대 정도가 올해 전기차 판매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무서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배터리의 원료로 쓰이는 리튬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가격이 급등하면서 톤당 1억 원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이 약간은 진정세를 찾은 모습인데 제일 궁금한 게 일단 작년에 왜 이렇게 가격이 급등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리튬 가격이 작년에 체감할 때 1억 원 근처에 가고 해서 작년에 많이 오른 걸로 이제 느껴지는데, 사실 리튬 가격이 2020년대 후반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 8월이 근래 들어서 가장 저점이었고요. 2020년 하반기부터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작년이 거의 이제 고점을 찍었는데, 그렇게 오른 이유가 2020년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한 7, 8년 전에 전기차 시장 전망을 예측을 할 때 해마다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아마 이제 공급 업체들도 그에 맞게 공급 계획을 세웠을 텐데, 갑자기 2년 동안 전기차 시장이 80% 성장을 하니까 수급 밸런스가 무너진 거죠. 그 전에는 공급 과잉 현상이었는데 이제는 수요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공급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 하반기부터 리튬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한 1년 반 사이에 10배 가까이 리튬 가격이 오르고 1억 원 근처 또는 넘기도 하고 그런 가격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톤당 1억 원을 찍은 이후에 최근 들어선 조금 가격이 내려온 모양새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가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가격 추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튬은 지역마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좀 다른데요. 통상적으로 수출 가격, 남미에서
탄산 리튬을 수출하는 가격, 그리고 유럽과 북미에서 그 리튬을 수입하는 가격, 그리고 아시아에서 수입하는 가격, 마지막으로 중국의 내수 가격, 뭐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남미에서 수출하는 가격이 제일 낮고 그거보다 좀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제 유럽과 미국의 수입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아시아 리튬 가격은 그동안은 미국과 유럽 가격보다 조금 높게 형성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가격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이제 내수 시장 가격이 조금 문제인데요. 중국의 내수 시장 리튬 가격이 항상 가격이 오를 때 먼저 선행해서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고 좀 급격하게 오릅니다. 그래서 네. 다른 나라에 형성된 가격보다 중국의 스팟 시장, 내수 시장 가격이 굉장히 좀 높게 형성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가격이 떨어질 때 또 중국의 내수 시장 가격이 좀 먼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폭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 가격을 좀 참고로 많이 레퍼런스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가격을 통일해보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중국 외 국가들에서 네. 또는 기관들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뭐 이해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현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앞으로 리튬 가격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연구원님 앞으로 좀 가격이 안정화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그리고 몇 년 뒤 장기적인 뷰에서는 어떨지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작년에 이제 리튬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올해 가격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에 결국에는 달릴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유지가 되면 이 가격이 형성이 될 것이고 중국이 이제 변수인데요. 중국에서 가격이 선행하는 그런 거가 네.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줄어들면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가격이 중국이 먼저 낮아지고 다른 인덱스들도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전망치는 그런데 앞으로 몇 년간의 흐름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중장기 전망은 기관들마다 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네. 뭐 2, 3년 정도 좀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는 기관도 있는 반면에 2029년까지 계속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로 보면은 폭이 더 넓어지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작년에 그렇게 가격이 높았던 그런 고점까지는 올라가지 않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높은 선에서 가격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높은 선이라고 하시면 한 5만 불 중반 정도. 예, 5만 불 중반, 6만 불 초반. 이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예, 탄산 리튬 기준으로 탄산 말씀드립니다. 리튬 기준으로. 네,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리튬 수급이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세계 각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매장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궁금한 게 지역별로 리튬 매장량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요. 뭐 인도에서도 리튬이 네. 엄청나게 많이 있다.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석유가 이제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매장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리튬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튬을 크게 이제 부존량, 매장량, 생산량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부존량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직접 탐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특정 지역만 탐사했을 때 이 근처에 이 정도 리튬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게 이제 부존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부존량을 측정하고 통계를 내는 기관들마다 이게 또 차이가 좀 있어서 미국 지질조사국이 그래도 좀 신뢰성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사한 수치를 제가 배터리용 리튬인 탄산 리튬으로 단위를 한번 환산해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글로벌 리튬 부존량이 5억 2천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실제로 현재 기술로서 채굴 가능한 그런 리튬 기사에 나오는 얼마큼 매장되어 있다 이거는 그 중에 얼마큼을 실제로 채굴할 수 있는지를 알긴 좀 어려운 추정일 뿐이고요. 실제로 이건 채굴이 마음만 먹으면 채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매장량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지금 부존량 대비해서 27% 정도가 매장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억 4천만 톤 정도를 매장량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이 매장량이 해마다 수치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작년에 그 전해 대비해서 18% 정도가 매장량이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군데서 탐사를 하고 새로운 기술도 발전하고 새로운 소스가 나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매장량이 이제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매장량에서 생산량으로 넘어가면 1%가 채 안 되는 뭐 한 0.9% 정도만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리튬을 매장이 되어 있더라도 채굴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한계라든지 경제성,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경제성이겠죠. 리튬을 생산을 했을 때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안 나오면은 생산하기 어려울 테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생산량은 매장량보다 현저히 줄어들어서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매장량을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면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는 국가는 역시 뭐 칠레입니다. 그거는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칠레 1위, 호주 2위는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3위부터가 조금씩 바뀌는데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는 아르헨티나 3위, 그리고 중국이 4위, 5위가 미국, 6위 캐나다 뭐 이런 순서로 매장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1, 2위 국가인 칠레와 호주가 워낙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고요. 칠레가 36%, 그리고 호주가 24%. 그러니까 두 나라 합쳐서 지금 매장량이 한 60%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40%가 이제 3위 나라부터 쭉 포션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미국하고 아르헨티나에서 탐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나라가 매장량이 수치가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그 주요국 중에 하나인 아르헨티나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네. 다녀오시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요. 어떤 점이 이렇게 힘드셨는지? 일단 가는 길이 너무 여정이 좀 길었고요. 가는데 이제 뭐 순수하게 비행 시간만 30시간 정도. 그리고 뭐 이제 중간에 갈아타는데 대기하고 이런 시간까지 하면 꼬박 이틀 정도 가는데 이제 꼬박 시간이 이틀을. 걸렸습니다. 환경은 좀 어떻던가요? 네네. 아르헨티나 내에서도 이제 뭐 당연히 대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살타라는 주에 안데스 산맥 4,000m 고지대에 연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저희 그 상공정 공장이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 가는 길이 일단 험난했는데 가보니까 이제 사람이 당연히 이제 거기 살기에는 안 좋은 그런 조건은 맞는데 리튬 생산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조건이다. 뭐 제가 가서 이제 직접 체험을 해보니 그렇게 느낄 수 있었고요. 뭐 리튬 생산하기 좋은 조건이다라는 게 결국에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기압이 낮고 그리고 그 지역이 세계에서 제일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증발법으로 그동안 리튬을 만들어 왔는데 기업들마다 방식이 좀 다른데 물을 증발하는 그런 과정이 초기에 다 있거든요. 그만큼 그 물을 증발하기에 건조한 지역이고 기압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리튬을 생산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인 거는 분명하다라는 걸 저도 뭐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종목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해외 주요 리튬 기업들에는 어디가 있는지 좀 지역별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존에 전통적으로 일단 리튬을 하던 대표적인 회사가 칠레의 SQM이라는 회사가 있고 네. 그리고 미국의 알버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칠레의 이제 아타카마에서 염수 추출하는 사업을 시작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칠레 쪽은 정부가 염호를 소유권을 기업들한테 주질 않습니다. 네. 국유화했다기보다 소유권 자체를 이제 주지 않은 거죠. 네, 정부가. 네. 그래서 하지만 뭐 그 업체들도 굉장히 이익은 잘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로 중국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중국 업체들 중에는 감펑이라는 회사하고 TNC라는 회사가 있고 광석 리튬을 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호주의 필바라 미네랄즈라는 네네.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은 회사들이 포트폴리오를 염수 리튬하고 이제 광석을 다 같이 하는 네.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걸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역마다 일단 리튬 가격도 다르고 또 기업들이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수익성 지표를 좀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리튬 생산 탑 10 기업에 대한 수익성, 에비타 마진을 작년 에비타 마진을 분석을 하고 올해 에비타 마진을 이제 예측한 그런 보고서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평균적으로 그 10개 대표적인 업체의 작년 에비타 마진이 5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이제 온도차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중국 회사들이 평균 에비타 마진보다 훨씬 좋습니다.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유는... 아무래도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에비타 마진이 높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작년에 중국 시장이 좋았고, 네. 예, 그 중국 가격이 이제 블리시마켓에서는 항상 먼저 선행하고 높게 형성되고 하니까 중국 내수의 포션이 높은 그런 중국 기업들은 에비타 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기업들이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들을 좀 많이 깨트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이 좋으니까 당연히 스팟 시장의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데 장기 공급 계약을 이제 깨트리고 단기 스팟 시장으로 물건을 내놓으면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뭐 일종의 좀 룰을 깨트린 거죠. 관행을 좀 깨트리고 스팟 시장으로 많이 돌려서 상대적으로 더 이익을 많이 취한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SQM이라든지 알버마일 같은 전통적인 회사들은 에비타 마진이랑 비슷한 마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랬고 이제 올해 어떻게 될지 수익성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탑10 기업 네. 올해 수익 예측한 걸 보면 작년에 57%에서 올해 얼마 안 큰 차이 없이 떨어지네요. 얼마 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중국 기업들이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펑이라는 회사가 작년에 에비타 마진이 59%였는데 올해 39% 정도로 많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래도 뭐 40% 정도의 수익률이면 높은 거죠. SQM의 경우에는 작년에 56%의 에비타 마진이었는데 올해 54%로 전망이 되니까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알버말의 경우에는 작년에 47%에서 올해 40%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별로 영향을 크게 안 받는다. 중국 기업들은 좀 그래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47에서 40% 정도로 네, 떨어진다. 맞습니다. 네. 네. 중국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마진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예, 가격이 이제 중국이 좀 먼저 떨어지고 네. 더 낮게 형성되는 영향, 그리고 중국 내수를 시장. 이제 보고 네, 있는 한해서. 네. 판매하는 그런 그 감펑 같은 그런 회사들, 물론 그 회사가 해외에 있는 다른 기업들한테 수출도 하고 공급도 하지만 그래도 중국 시장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네. 그런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보다는 조금 안 좋을 전망이지만 그렇게 큰 하락세는 아닐 것이다. 예, 이 정도로. 소폭 하락 정도가 예상이 되는. 네, 올해 맞습니다. 시장은. 네, 네. 네. 그렇게 많이 급격하게 에비타 마진이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결국은 이제 생산량을 앞으로 어떻게 늘리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네, 네. 앞으로 한 향후 3년 정도 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어떤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 주요한 프로젝트 같은 게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2025년까지 이제 2년 남았죠. 네. 그러면은 그때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은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 프로젝트들은. 그러면은 그 당시는 리튬 가격도 좀 안 좋았고 수급도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2025년 정도에 리튬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한 기업들만 그때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드 타임이 워낙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그 당시에 2010년대 후반에 리튬 시장 그렇게 좋지 않을 때 그때 준비했던 기업들이고요. 이제 몇몇 업체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굉장히 원료 쪽에 강한 리오틴토라는 회사가 지금 그쪽에서 탐사부터 시작해서 리튬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쪽에서 지금 준비 중인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당장 올해 내년 이렇게 생산이 될 테니까 생산량이 좀 증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네. 호주에 있는 광석 프로젝트들 그 당시에 준비했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저기서 탐사도 많이 하고 매장량 많다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리튬 가격이 올랐을 때 나왔던 뉴스들이고요. 한 10년 전부터 준비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가시화돼서 생산으로 연결이 될 텐데 결론적으로는 아르헨티나 염수 쪽 그리고 호주의 서호주의 광석 프로젝트 이 정도로 한정 지을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 네. 네. 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네. 아르헨티나에서 굳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리튬 국유화 뭐 이런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르헨티나 경제 사정은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들이랑은 좀 환경이 다릅니다. 사업 환경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회사들이 아르헨티나에서 프로젝트들을 실제로 해왔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도 가서 하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낮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고요. 사업하는 회사들이 ESG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포퓰리즘에서 상대적으로 그 정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리스크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박재범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리튬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 전지 산업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경 월가월부 TV의 신화 기자입니다. 저희 오늘도 포스코홀딩스 IR 채널과 함께하는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리튬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박재범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요즘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2차 전지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산업이 무섭게 성장하면서 다 쓴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산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보시기에 향후 리사이클링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리튬의 수급 상황이 그래도 아직은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을 빨리빨리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호나 광석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리튬을 상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 폐배터리에서 리사이클링을 추출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기업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세대 전기차, 이제 시장에서 판매가 됐던 전기차가 8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폐차가 되고, 폐전기차에서 나온 폐배터리들을 수거를 해서 리사이클링을 할 수가 있는데, 나오는 급격하게 물량이 증가돼서 시장의 변곡점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2025년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2025년이 되면 시장이 더 가파르게, 지금도 해마다 25% 정도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더 가파르게 이렇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025년이 어떤 변곡점이 될 거라고 네. 예측하시는군요. 네. 사실 2차 전지 리사이클링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도 궁금한데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재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들어가는 원료는 무엇이고 또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기차가 이제 폐차가 될 때 네. 전기차에서 배터리 팩을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네. 해서 그 해체 작업을 거쳐서 배터리 셀 단위로 다시 해체를 하고, 거기서 이제 원료를 추출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폐전기차에서 원료를 리사이클링하는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공정 스크랩, 양극재를 제조할 때나 2차 전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네. 스크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공정 스크랩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추출을 하는 리사이클링 방식이 있습니다. 리사이클링은 쉽게 좀 비유를 하자면 그 한약재 다릴 때 이렇게 좀 쥐어 짜서 그 남은 진국을 우러내는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번 이렇게 쥐어 짜면 짤수록 계속 안에 계속 있는 좋은 원료가 좋은 원료들이 나오고 아. 거의 안 나올 때까지 이렇게 쥐어 짜는 것처럼 리사이클링도 배터리 안에 있는 원료를 끝까지 쥐어 짜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 기술. 회수율을 높여서 한약재 계속 다리듯이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리사이클링이 주목받는 이유가 폐배터리에서 리튬이라는 이런 공급이 부족한 원료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전체 리튬 생산 방식 중에서 이런 리사이클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로 꽤 되는 편인가요? 이제 앞에서 공정 스크랩에서 리사이클링 확보하는 방식, 그리고 네. 폐배터리에서 확보하는 방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폐배터리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정 스크랩에서 나오는 리사이클링이 대부분입니다. 원료가 100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확보한 원료가 시장에 공급되는 퍼센티지가 지금은 한 3%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앞으로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면 폐배터리를 통해서 원료가 많이 이제 확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계속 이제 올라갈 텐데, 공정 스크랩보다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리사이클링 물량이 많아지는 시점을 2029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리튬 생산 방식도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현재까지 지금 리튬 생산 방식에는 어떤 게 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좋은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리튬 생산하는 방식은 크게 염호에서 추출하는 염수 리튬, 그리고 광석에서 생산하는 광석 리튬, 이 두 가지가 제일 공급량 측면에서 많고, 리사이클링도 새로운 공급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원가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면 염수 리튬이 가장 원가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만 염수 리튬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염호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는데, 대신 이제 그 허들만 넘으면 그게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광석 리튬은 초기 투자 비용은 광석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을 확보한다거나 그런 투자 비용만 없다면 정광, 스포드민을 가지고 와서 정광을 가지고 리튬을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은 그렇게 또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는 않지만, 중간에 에너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좀 상대적으로 높다,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리사이클링은 상대적으로 좀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다만 염수 리튬이나 이제 광석 리튬에 비해서 이제 원가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리튬 가격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은 좌우가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리튬 생산 방식의 리사이클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리튬을 추출하는 거는 생산을 좀 빨리 할 수 있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친환경적이다라는 점입니다.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리튬을 확보하는 방식이 CO2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가 있는데 한 74%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도 앞으로 이제 줄여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확보하는 리튬이 전통적인 방식에 대비해서 70% 정도의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폐배터리 물량, 그러니까 피드스탁이 많이 있어야 거기서 리튬을 추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드스탁이 상대적으로 많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 폐전기차나 폐배터리가 많지 않다라는 부분이 이제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바대로 리사이클링을 통한 리튬 추출 방식은 결국은 폐배터리 물량이 얼마나 확보되냐에 따라서 관건일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리튬 양은 어떻게 될까요? 해마다 필요한 원료량이 있을 겁니다.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원료량이 있을 텐데 그 비중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해마다 올라가는 추세이고요. 2030년 기준으로 필요한 물량의 9% 정도, 필요한 원료량의 9% 정도는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시장에 나오는 게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지나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 2020년부터 급격하게 판매된 차량들이 2030년 초반대부터 이제 피드스탁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2040년이 되면 필요한 원료량의 30% 이상은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비중이 얼마 정도? 현재는 3% 정도입니다. 3% 정도? 네. 2030년이 되면 9% 정도? 네, 9%로 올라가고 2040년 되면 30% 이상이 될 수 있다. 지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방식은 어떤 건가요? 뭐 당연히 염수 리튬하고 광석 리튬. 둘이 비중을 따지자면 몇 대 몇 정도일까요?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 광석이 좀 높고 염수가 낮은 6대 4? 6대 4 정도. 6대 4 정도. 듣다 보니까 결국은 폐배터리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궁금해지는 게 폐배터리 소유권이 그럼 누구한테 있냐 이 문제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전기차를 구매했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도 당연히 제 소유일 것 같은데 실제로도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네, 저도 전기차 구매한 사람한테 폐배터리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조금 문제 때문에 좀 이슈는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2020년 12월이 이제 기준점인데요. 2020년 12월 이전에 구매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 이전에 구매한 전기차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이 바뀌어서 2021년 1월에 구매한 전기차부터 전기차 소유주한테 이 폐배터리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미래에 어떤 전기차를 구매할 동력 같은 게 될 수도 있겠네요. 해외의 경우는 국가마다 기준이 좀 다릅니다. 소유권을 누가 갖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정책에 의존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서 소유권이 좀 나뉘는데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이제 국가가 통제를 좀 합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수거 그리고 소유의 이 권한은 정부가 지정한 업체가 권한을 가지고 리사이클링 경쟁력을 좀 키웠고요. 전문 회수업체를 지정을 한다. 중국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사들, 완성차사들이 이제 자동차 재자원화 연합기구 자르프라고 이제 줄여서 하는데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자동차사들이 이제 폐전기차와 폐배터리의 소유권을 좀 가져가서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를 자동차사들의 연합이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유럽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전기차든 배터리든 생산한 업체가 책임지고 그거를 수거해서 재활용을 해라. 의무적으로 몇 %를 수거하고 몇 %를 재활용해라라는 의무적인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기차가 폐차가 되면 그럼 이제 생산한 업체인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제조사들이 그 부분을 회수를 해서 재활용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고요. 다만 유럽은 시장에서 전문적으로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그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르네오스라는 그런 기업들의 연합
기구를 만들어서 그 업체들이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좀 책임지고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네. 가져가고 있고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전기차 보급이 늦었기 때문에 아직은 폐배터리 물량이 많지 않아서 어떤 제도 같은 것들이 잘 정비되어 있지는 않은데 전통적으로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자동차사들이 가져가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전기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는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활용을 하는. 그러니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일본이랑 미국 쪽은 자동차사들이 폐배터리의 소유권을 좀 가져가는 그런 모양새고 중국과 유럽은 전문 회수 업체들이 좀 그런 소유권을 가져가는 그런 모양새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기차의 소유주가 폐배터리 소유권을 가지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당연히 권한 자체는 이제 네.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정비소 같은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비를 개인이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에 그 부품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부품을 이제 구입을 해야 되면 원래 있던 부품을 반납을 하고 그 비용만큼을 어느 정도 이제 뭐 디스카운트 받는 좀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네. 배터리도 약간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내가 폐 배터리를 자동차사한테 반납을 할 테니 헌 배터리 줄게, 새 배터리 다오 해서 새 배터리를 받으면서 그만큼을 좀 디스카운트를 받고 대신에 그 폐 배터리 소유권은 자동차 회사가 가져가는 거죠. 그게 관습적으로 이제 내연기관차에서부터 했던 그런 방식이 지금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슈가 있을 겁니다. 테슬라가 왜 그거를 다 가져가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슈가 지금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폐배터리 물량이 많아지면 규정이 만들어지고 법제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는 좀 어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국면으로 보이는데 종목 같은 거를 선별하는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예, 결국에는 좋은 기업이 경쟁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해서 뽑아낼 수 있는 원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얼마큼 많은 원료를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느냐, 많은 종류의 원료를 추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율이라고 이제 하는데 과연 그 업체들이 얼마까지 아까 한약다리기 이제 말씀드렸는데 얼마까지 쥐어짤 수 있느냐. 100% 이제 가까울수록 당연히 좋겠죠. 회수를 할 수 있느냐. 그 회수율이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쌓여서 결국 이제 수익성으로 연결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배터리의 어떤 스크랩을 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폐배터리를 안정적으로 피드스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산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은 산업이 형성되는 초기인 만큼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